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 뉴스에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죠.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일본만의 문제를 보거나 단순한 경기 침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현상을 전 세계 경제 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경제부터 산업, 기술까지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주신 분이죠. 오늘도 박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요, 맨날 이제 우리나라 어차피 언론 보면 사실 뻔하잖아요. 미국 시작해서 미국으로 끝나잖아요. 뭐 환율이 됐던 기술이 됐던 그게 뭐 세계 슈퍼 파워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가끔 경제면 보면은 일본 경제, 이제 다카이치 총리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뭐 국채 금리가 뭐 최고봉을 찍었다더라, 뭐 여러 가지에서 경제 이슈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일본 경제를 바라만 봐야 될까요? 일단 근본적인 좀 원인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일본 경제가 정말 침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도 있을 거고 댓글도 뭐 살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나중에 제가 틀리면 많이 지적들 해주시고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일단 일본 경제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그러다 보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남은 부가가치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고 아니면 그걸 각각의 국가들이 어떻게 우리 쪽으로 가져올 거냐도 고민하는 국가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 드려볼까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대만, 한국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그때 센서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에서 70% 육박했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런데 그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처음에는 산업 현장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국가가 유도해서 인위적으로 인수합병하게끔 했고 그것도 실패해서 지금은 라피더스라는 거의 국가가 주도해서 국영회사라고 다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회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지금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안간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또 풍지박산이 났느냐. 조선업이 또 풍지박산이 났어요. 일본 하면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체 조선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돼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몇 개 빼고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본인들이 미래지향적인 선박 산업으로 이건 꼭 하겠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연이어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유 설비가 많아진 조선 업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의 회사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통폐합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된다고 저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대로 있었을 때 결과는 뻔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그러면 왜 통폐합을 안 하느냐.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다른 분야를 국가가 얘기한 대로 통폐합을 해봤더니 그 사례들을 봤더니 일본은 특히 조직 문화가 회사마다 전혀 다르거든요. 그 다른 문화를 가진 회사를 한 회사로 만드니까 오히려 더 개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해봤잖아, 안 됐잖아. 안 됐잖아요. 네네. 이거예요. 그들도 일리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박 산업이 계속 자초됐었을 때 공멸할 수도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박 산업도 자초됐죠. 그다음에 백색가전. 옛날에 전 세계 백색가전은 일본이 최고였는데 이것도 거의 자초됐죠. 그리고 요즘 혼다니 닛산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합친다 만다 하는데 이것도 좀 뜻대로 안 되고 있고 도요타 하나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철강을 만들었을 때 써줘야 될 인더스트리가 모두 이렇게 부실부실해지니 일본 제철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철은 그러면 통폐합할 것도 없어요. 이 일본 제철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철강을 제공해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조강 생산 능력마저도 열악해지면 앞단에서 철을 비싸게 생산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뜩이나 부실해진 조선업계, 자동차업계, 백색가전은 원자재를 더 비싸게 사니 더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 거 쓰지, 싼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일본의 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려면 일본에겐 꼭 필요한 필수제인 철강을 비싸게 팔고 중국 내선 싸게 팔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본도 일본 제철을 살리기 위해서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졌던 미국도 미국 제철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제철과 US 스틸이 인수합병을 해서 합치려는 거 했던 거예요. 우리 시장을 쉐어하자는 거죠. 같이 철강을 생산해서 양쪽 시장에 같이 공급하면 규모감 있게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본이 점점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침몰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지금 산업의 구조 개혁을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성과가 난 게 없어요. 정말 침몰 중인 거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동의 안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시 반등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뭐 백색, 자동차 정말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8, 90년대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세계 최강이었던 그 산업들이 다 고사되다 보니 지금 일본이 미래를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관료사회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요지부동입니까? 도장은 어떻게 됐어요? 도장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생각나네요. 아, 네. 자, 그런데 이들도 이제 드디어 임계점이 왔다는 걸 알았나 봐요. 각성. 예.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수준으로 미국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종잣돈을 잘 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월가와 싸우는 골드만삭스나 뭐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투자은행들, JP모건이나 이런 데랑 싸우는 거 쉽지 않고. 그런데 신시장이 하나 열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니.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런 가장 미래지향적인 금융 분야에 가장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정말 안 어울리네요. 그렇죠. 일본이라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다 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의 그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이걸 다 풀어줬다고 저도 놀랄 지경이에요. 와. 이것도 2주 전에 일본의 메가 3대 은행인 미쯔비시, 미츠호, 그다음에 스미토모 네. 이 세 개 은행을 다 옆구리 찔러서 네. 니들 셋이 각자 놀지 말고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것도 발표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언제부터 시행돼요? 이게 곧 시행된대요. 곧 시행된다는 거예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안 내놓고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도 이대로 갔다가 우린 답이 정해져 있다. 뭘 해도 해야 된다라는 진짜 이런 표현 일본 분들에겐 또는 일본과 관련된 시청자분들에겐 송구합니다만 발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마지막. 저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아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해볼 거라도 해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이런 느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교수님과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옆길을 잠깐 세면 지금 조선 반도체 뭐 백색가전 자동차 다 안 돼. 뭐 철강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금융을 쫙 풀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우리 마지막 한 칼이야. 예. 여기에 다 걸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일본은 인공지능은 어때요? 네. 네. 일본도 인공지능을 저는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금융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융으로? 예. 오픈 AI에 가장 많은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손정이잖아요. 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게 금융의 그 혁신성을 배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현장에서 엔지니어도 부족해지고 현장에서 굴릴 수 있는 시장도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소비 여력도 고령화 때문에 안 생겨요. 네. 그러니 직접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 물건을 팔아보자. 엔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팔아보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엔드 프로덕트와 엔드 서비스를 잘 만드는 회사 봤더니 미국에는 있네. 네. 어디는 있네. 그럼 그 회사가 잘 됐을 때 나도 잘 되는 방법이 뭘까? 아, 거기 지분 투자를 하구나. 결국은 투자. 그리고 거기에 엔젤 펀드로 내가 투자를 해주자.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로 대표되는 일본의 많은 자금들이 해외의 많은 이런 스타트업 또는 네. 견주한 투자 자금 시장에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AI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는 게 지금의 일본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했을 때 그 즈음에 그 알트만하고 손정희 회장하고 같이 서가지고 우리 이 사업 하기로 했다고.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정해진 건데 아무튼 네. 이거 트럼프의 성과라고 하면서 네.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예. 딱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저희 국내
뭐 언론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 그 엔화 가치에 대해서 쓰는 기사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많아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때요? 네. 아마 저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뭐 외환 시장 참여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이 저렇게 예전보다 성과를 점점 내기가 어렵네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일본 엔화 가치는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진짜 일본의 엔화 가치는 생각보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 엔화 가치가 무작정 떨어지기만 하면 일본도 수출 잘 돼서 결국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적정 레인지 안에서 움직여주도록 우리는 다 사전에 해칭을 다 합니다. 그걸 넘어가면 그게 너무 많이 떨어지든 너무 많이 올라가든 모두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엔화 가치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일본 내 물가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국 화폐 가치의 방어 수단 플러스 물가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처음으로 1%대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자를 또 많이 준다라고 해야 또 일본 국채도 또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일본 국채 좋아지면 또 엔화 가치 방어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일본의 자본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게 엔화 가치를 방어하는 일이 아닌 거야 애매모호한 게 네. 다카이치 내각이 네네. 이 꺼져만 가는 제조 생태계 네. 그리고 산업 경쟁력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돈 풀겠다는데 재정 악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재정 악화가 되면 엔화 가치 떨어지는 일을 한다라고 해놓고선 또 엔화 가치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렵네요. 야 이게 애매한 거죠.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맥락들이 일본의 내부 수뇌부들도 묘수를 찾지 못했구나. 이거 아베 때 했던 그 정책을 또 더 강하게 한다는 것뿐이지 궁극적인 해답을 못 구했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심지어 이게 아베 때보다 더 악화됐다라고 보는 가장 큰 제 이유는 일본이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M&A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노주꾸리라고 하죠. 왜 그 장인 정신 가지고 조그만 현에서 직원 몇십 명 놓고 한 10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세계 1등 제품 만들고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현이 인구 소멸 지역이 돼서 지역이 없어질 지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노주꾸리 정신을 발휘하는 일본 장인들이 대를 이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입사를. 그럼 일단 수요가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네. 아주 진짜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조그만 베어링. 네. 이 베어링이라는 게 자동차 돌아갈 때 만드는 이런 부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아주 극소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느 그 회사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우주 발사체 올릴 때 네. 바깥에 수많은 나사못으로 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나사못은 오차가 정말 적어야겠죠. 그런데 그리고 녹두스러워도 안 되고. 그럼요. 그런 나사못 만드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또 일본에 있어요. 보트와 널트가 오차가 전혀 없어. 나사 이런 정도. 장인들. 네. 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신입사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 닫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부가가치는 앞으로도 상당히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요즘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런 회사들을 M&A 막 해서 다시 팔고 누구에게 재무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상장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 M&A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거는 그 회사들의 경쟁력이 원래 있었는데 못 찾아주고 있었던 걸 찾아주자라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없어질 것 같으니 저 회사와 이 회사 이렇게 합쳐가지고 유지하고 외부 투자받아서 존치하자 이런 스타일의 M&A들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안간힘이네. 그 안간힘이란 단어가 오늘 키워드네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이 M&A를 또 되게 잘하는 걸로 30대 중반에 초갑부가 된 저 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고 왔어요. 도쿄에서.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조 원인가 해요. 35세인데. 와.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5대째 운영했던 이 회사를 자식이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 판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딱 상장한 어떤 회사에 우회 상장해서 또 이걸로 돈 번다든가 아니면 이 전공정하고 뒷공정이 그걸 합쳐서 또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인 영리하군요. 거죠. 네. 영리한 네. 사람이죠. 요즘 또 이것도 결국 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럼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법인가?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사회에 지금 금융적으로도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런 M&A 해서 저희가 이걸 합쳐서 한번 해보려고요 했더니 다카이치 내각에서 그럼 돈 드릴 테니 네. 이거 해가지고 뭐라도 살려봐라. 네네. 이렇게 묻지마 투자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일본이 해법을 찾았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카이치가 뭐 여자 아베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건 이제 정치적인 맥락이긴 합니다만 근데 경제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아베노미스 그것처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작년 그 11월에 처음에 이제 총리가 됐을 때 나왔는데 국제적인 환경이 아베 때랑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때는 트럼프도 없었고 여러 관세도 없었고 그래서 비교하기는 참 힘듭니다만 아베노미스 시절의 그 정책 방향과 지금 다카이치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베는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가장 그 성골 중에 성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굉장히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긋한 어르신들 그리고 보수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는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어떻게 보면 주요 그 성골 세력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에서 좀 픽을 한 거죠, 일종의. 네네네, 그렇죠. 뭐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에겐 또 굉장히 지탄받을 얘기지만 이거 뭐 객관적인 평가죠, 사실. 예. 네네. 픽을 받은 거라서 그 전통적인 자민당의 주류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카이치가 하려는 개혁의 방향이 아베와 실질적인 내용과 톤앤 매너는 굉장히 유사한데도 네. MZ 세대들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아요. 저번에 그래서 그 선거에 승리했던 이유가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고 네. 물론 다카이치가 좀 더 세게 하는 건 있죠. 그런데 이 아베 그러면 농촌을 기반으로 한 옛날 전통적인 그 기득권 이것들이 뒤에 있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그런지 MZ 세대들에게는 전격적인 지지를 못 받았는데 그랬었죠. 네. 다카이치는 정책 내용은 똑같은데 MZ들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딱 하나 다카이치가 MZ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 중에 하나가 확실한 거는 소비 부양 정책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 그게 아베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하나를 꼽을 수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지지 계층이 달랐던 게 있었고 그래서 다카이치는 아베보다도 훨씬 더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이런 개혁들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카이치도 결국 이 개혁을 성공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일본 침몰 얘기하셨으니 당연히 뭐 네,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네.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 지금 MZ 세대들의 분위기는 더 컴다운된 상황이에요. 일단 대표적으로 일본도 세계적인 수출 강국 중에 하나인데 일본 MZ 세대들 중 5명 중에 3명은 특히 지자체들로 내려가면 3대 메이저 도시 말고요. 5명 중에 3명은 여권도 없어요. 자기 평생 해외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국가로서 거기 인건비는 우리가 그 30년 동안 올랐을 사이에 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MZ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한 2-3달 열심히 해서 주말에 일본이나 놀러 갔다 오려고 우리 툭 갈 수 있지만 일본의 MZ는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가 상황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보가 아닌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사회 활력도 경제 활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고립 청년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산업 구조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고 있고 지금 다카이치가 이것저것 경제 정책을 시도해 보는데 그게 생각만큼 가지 않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활력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좀 실업률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렇고 실업률도 높아요. 네. 실업률도 높고 네. 그리고 금융 하나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예. 그런데 이 일본 뭐 국채 금리 엔화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고 네. 미국과도 어떻게 선후관계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가요? 이게 참 우리나라 원화의 안타까운 점인데요. 네. 국제사회에서 외환 시장에서 외환 딜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원화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막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어디에 동조화될 때가 많으냐 하면 엔화나 위안화예요. 한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을 네네. 때는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의 원화 가치도 올라요.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져요. 그게 아예 그냥 미신 같은 게 아니라 일리는 있어요. 네. 결국 중국이 수출 잘했다는 건 중국 제품 안에 들어간 우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반도체가 잘 팔렸다는 얘기니 결국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르겠네. 중국 수출 잘해서 위안화 가치 올랐으니 원화 가치도 오르겠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원화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안화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옛날만 못하고 오히려 그 뒤부터 동조화가 심해진 건 엔화 가치예요.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건 일본의 소부장 제품의 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건데 일본의 소부장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아, 그러면 한국도 수출 잘했나 보네. 그러면 한국의 원화 가치도 똑같이 오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우리 원화의 독립 변수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바탕으로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 화폐, 앞단에 있는 나라의 화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묻힐 때도 많아요. 최근도 그렇죠. 두 반도체 회사가 놀라운 성과를 내서 물론 우리나라의 달러가 유입이 생각보다는 덜 된 건 있지만 나중에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듯한 마치 그런 환율 흐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독자적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원인들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좀 이제 금리 문제를 조금 좁혀서 가면 최근에 지금 이제 엔화 상태는 그렇고 우리 환율 너무 안 좋고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전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시 의장이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봤더니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트럼프가 앉힌 그 워시가 설마 그러겠느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또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워시가 분명 트럼프 눈치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행보가 저는 점도표 같은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점도표 안 찍겠습니다. 그걸로 트럼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우를 해준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의 표시? 예, 성의 표시예요. 본인도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기조가 많이 고착화됐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게 지구 북방부에서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북방부의 3월 달은요 가장 농번기입니다. 이 농번기 때 필수 비료에 해당되는 질소를 제대로 수급받아야 되는데 이 질소 비료 만들려면 암모니아 필요하고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잖아요. 그 호르무즈가 막혔다. 그래서 인도의 대규모 농가라든가 중국의 농가 일부는 그래서 올해 작황을 접었어요. 그냥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해 사료 가격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고 그러면 농축수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미 기정사실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케빈 워시는 네. 아우 내가 신임 연준 의장인데 이 물가 고려해서 점도표를 다 일일이 찍어가니까 트럼프 뒷골이 딱 당기는 거죠. 뒤에서 트럼프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점도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리고 물가가 극단적으로 오르고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큰 흐름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흐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립 서비스를 트럼프를 위해서 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본인이 그 정도 대답한 건 이 사람도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구나. 저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의 발언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제 금리라는 게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이제 전쟁 끝나서 곧 낮아질 거고 가스 가격 다시 이제 돌아올 거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주식은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진짜 가장 좋아지고 있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경제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냉정하게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GDP 성장률의 거의 반 좀 안 되는 비중이 정부 투자입니다. 정부 투자.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AI 대전환에 의거해서 양자 컴퓨터, AI를 기반으로 한 각종 방위산업 업체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AI를 본국에서 많이 구현하기 위해선 에너지 관련한 투자들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정부 투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지 예전 수준의 정부 투자가 일어났다면 지금 미국 경제도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미국도 이렇게 AI 전환과 관련된 또 정부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정부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부 투자가 경기를 버티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도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재정. 그리고 또 그럼 정부 투자만 가지고 과연 계속됐었을 때 양극화는 점점 벌어질 텐데 이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려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 지금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계에서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모든 정부가 사실 그렇지만 이게 중앙은행과 정부의 판단 좀 다르잖아요. 네. 중앙은행은 어쨌든 이제 물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정부들은 웬만하면 돈 좀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표 좀 얻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 같아요. 근데 미국도 어쨌든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텐데 그래서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되지 물가도 봐야 되지 해서 워시의 결정은 동결로 그냥 쭉 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올해 한 차례 정도 인상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인상 가능성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예, 계세요? 한두 왜냐하면 차례 최소한? 한두 차례는 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동결만 가지고는 이 물가 불안전성을 해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까지 되지 않고서는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금리 인상을 베팅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또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는 굉장한 양극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오죽하면 맨 단위가 지금 뉴욕의 임대료를 0% 안 네. 올리겠다. 네네. 이거 선언해서 엄청난 지금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상황이에요. 전 세계 가장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뉴욕. 그런데 누구는 임대료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또 뉴욕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미국이 이 경제적 불안전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용 가능하게 만들어서 어떤 제도로 바뀌어갈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는 그래서 많은 테크 관련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의외로 참모에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조언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양극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 저소득층, 저숙련계층 이들을 위해서 해줬던 마지막 정책이 다 해외 이민자들 쫓아내는 거.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해외 이민자 쫓아내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분란이 될 수 있는 게 네. 이제 그동안 해외 이민자들과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이 경합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해외 이민자들이 지금처럼 계속 들어오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하나 더 얹어지냐면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이런 칼럼을 한 군데 썼었어요. 난 앞으로 미국 국민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죠? 소리냐면 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다 미국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생산직 어느 공장에서 일할 거고 서비스직 어느 공장 레스토랑에서 버거 구울 거거든요. 네네. 우리 미국인으로 장성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얘네가 할 거예요. 그럼 옵티머스 공장에서 옵티머스 50만 대가 나오면 미국 인구 150만 명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9 to 6 일하지만 저 로봇은 24시간 일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3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쏟아졌을 때 옵티머스만 하더라도 1시간 사용했었을 때 비용이 5.7불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이주자들, 이민자들 그리고 더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폭도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일자리가 거예요.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못 들어오게 막고 왔던 사람도 불법 체류자 다 내보내. 심지어 그 미국을 위해서 군대까지 갔다 왔던 사람을 지금 내쫓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소득계층 입장에서는 지금 양극화 심해지고 내 생활은 빠듯하지만 쟤네들 쫓아내면 나 다시 내 견실한 일자리가. 일자리 생길 거야. 그렇죠. 이 믿음이 있죠. 믿음은 있는데 이게 아주 단기간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을 보는 제가 불안한 지금 시선이다. 오늘 보니까 제가 일본도 불안해하고 미국도 불안해하고 다 불안해하네요. 아니, 일본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신 김에 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 중국까지 중국이 가볼까요? 전 세계 다 돌아야지 뭔가 이게 감이 잡힐 것 같아서. 네. 중국은 미국보다 더 극심한 자본주의를 선택했어요. 그 중국은요. 중국이 공산당 중국이. 네. 예, 공산주의 중국이 진짜 네네. 자본주의 끝판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당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의 자본주의 구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밀리면 중국도 내일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도 기업, 선도 기술, 선도 산업만큼은 살려야 된다. 거기에 모든 총알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중국의 정책 기조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사라진 단어. 공동부유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건데. 네. 한때 중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양극화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 달래보고자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거를 가장 탑의 정책 아젠다로 삼았는데 네. 재작년 양회부터 그 단어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습니까? 한 예. 35년까지 모든 사회가 부유하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게 그들 당의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은근슬쩍 거죠. 빠졌군요. 왜냐? AR 육성하려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저런 사람 배려해서 AI 천천히 가자. 이래서 미국 못 안 되죠. 이긴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앞만 보고 가. 나머지 도태되거나 힘들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추스리고 낙수 지금은 효과를 기대해봐 뭐 이런 거예요. 뭐 또.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네. 솔직히 전 정치학자는 아니니까 나중에 진짜 추스리는지 그것도 제가 판단을 함부로 못 하겠고 선도기업 중심의 모든 어떤 역량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병목 현상을 만들 것 같은 요소는 다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택시 사업도 11개 도시에서 시작했다가 50개 도시로 늘리라고 바로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무인 택시 사업 시작한다 하면 아마 광화문 앞은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타다 보세요. 네. 맞네요. 네. 맞네요. 타다 하는 그 것도. 공유 차량도 그랬는데. 네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당연히 인민들의 직장 걱정해야 되는데 있죠. 지금은 미국한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국도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K자 경제를 보이고 있고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어차피 대도시에서 난 살 수 있는 급여를 못 받을 것 같고 임대료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도 안 사는 그 재개발했는데 입주 안 한 네네. 그 유령 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다시 뭐 농촌으로 가고 맞아요.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완전 내려놓은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렇죠. 네네. 그건 너무 사실 사회가 짊어져야 될 가장 큰 문제인데. 소극적인 반항이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 중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하고 제가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중국의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은 5% 성장이잖아요. 무조건 그 이상은 네. 해야지만 그 사회가 유지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26년 지금 딱 한 중반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중국 경제는 어떤가요? 거기도 돈을 어쨌든 계속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푸는데 네. 이제 예전처럼 그냥 규모감 있게 다 푸는 게 아니라 와 사람을 그냥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낙담한 건데 전기차 육성해보겠다고 네네. 자동차 왕국이 돼보겠다고 해서 중국이 한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작은 회사까지 다 합치면 50개가 넘었어요. 네. 우리 같이 네. 현대차처럼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우리 5개 남기고 다 없앨 거야. 5등 안에 들어. 그래도 14억 인구면은 한 30개 정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계 탑 티어의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 완전히 선택까지 네. 집중하겠다고. 그 5개 안에 들어. 민간 몇 개, 공공 몇 개야. 끝 발표해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5등 안에 들기 위해서 그 회사들은 이제 나머지 직원들 쪼는 거죠. 야 가서 팔아 오라고. 야 가서 또 브로셔 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 갈아넣고 있는 업종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갈아놓고 있네. 네네. AI도 뭐 거기에서 뭐 12개의 용인이 뭐니 해서 하는데 그 용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후년까지 우리 몇 개만 남길 거야. 가서 팔아와. 국가가 진짜 쥐어짜고 있네요. 쥐어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너도 해봐 하면서 각 성마다 그래 너도 반도체 한다고? 그럼 너도 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즉 그 미국에서 유수한 뭐 저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중국 한번 갔다 오면은 지금은 중국이 기회의 땅이 됐다. 과거 미국이 하던 거를 그대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뭐 패자부활전 엄청나게 일어나고 근데 지금 미국은 이게 중국과 완전 바뀌었다면서 예를 들어 뭐 뉴욕타임즈 무슨 칼럼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네. 거의 막 울면서 유튜브를 하는 듯한 울진 않았어요. 하여튼 네. 그런 거였는데
그 흐름도 이제 중국에서 좀 바뀌고 있군요. 그렇죠. 와,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요. 중국의 정부 부채 증가율이 우리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 엄청나잖아요. 네네. 증가율도 엄청나고요. 이자만 뭐 1조 달러. 맞습니다. 네네, 뭐. 근데 증가율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정부 부채 증가율이 왜 이렇게 높지? 이게 도대체 돈을 어디다 다 쓰는 거야 봤더니 1등 품목이 사회보장이에요. 무슨 2차 전지 보조금 주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입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민연금 줘야 되고 네네. 노인연금 줘야 그렇죠. 되고 의료보험 혜택 줘야 되고 중국도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부자가 되기 전에 벌써 늙어버린 거예요. 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건 줄일 수 없는 비용이에요. 이게 계속 늘 거거든요. 아니면 사회 불안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약간 우리 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벌써 이렇게 정해진 지출이 더 늘어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나머지 산업 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판단도 같이 곁들여져 있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너도 한번 해봐, 예. 너도 한번 하다가 지금 중국도 일종의 뭐 고령화가 되고 있을 테고요. 더 이상 뭐 인도가 이미 네. 그 인구수를 추월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잘라. 5등 안에 들어봐. 3등 안에 들어봐. 이렇게 네.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효율성을 달성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거죠. 중간 정리하면 이제 일본은 침몰하고 있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게 잘 살아날지 잘 모르겠다. 금융 부분.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제가 여러 가지 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도 재정 적자에 뭐에 하여튼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은 뭐 그냥 디폴트고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은 이 질문을 위해서 드렸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 세 나라의 영향을 그냥 받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제 몸으로 흡수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주식 시장도 걱정이고 환율 시장도 걱정이고 다 걱정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샌드위치에 놓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모든 제품들을 중국의 원자재를 바탕으로 만들거든요. 희토리와 희소금속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만 제거하면 미국이 필요한 물건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안 남는데 라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죠. 2차 전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가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만약에 한국의 2차 전지 산업만 고사됐다? 그러면 요즘 배터리 안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가 어디 있어요? 모두 중국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요즘 각종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 없는 액정 화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중국이 다 추월했어요. 그러면 한국만 디스플레이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빠지면 이제 액정 필요하면 우리 다 찾아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트리거들을 뒤에서 만들고 있어요. 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자재 수급의 불안이에요. 예, 그리고 원자재나 앞단, 후방 산업에 대한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생태계를 유실하게 만들려는 이유들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에서 계속 비싸게 반도체 사올 생각 계속 있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AI 청구서를 이제 대폭 올려서 우리한테 또 니네가 벌어간 만큼 다시 내놔.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만큼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파트너, 그리고 우리만큼은 꼭 필요한 파트너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도매급으로 처리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려면 반도체 우리 아니면 안 돼. 원전 지네가 설계는 하지만 그걸 시공할 수 있는 데는 우리 현대건설이나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배터리도 우리밖에 없어. 이런 게 더 많아지고 그게 더 공고히 돼야 되는데 그걸 더 많이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도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네. 우리는 일본의 소부장에 많이 의존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제공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소부장들 중에서 매물로 나오는 아까 M&A 잠깐 얘기 드렸지만 매물로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흡수하자라고 하면 일본이 얼마나 또 기분 상하고 또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너희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이거를 같이 상생의 문화를 좀 만들어서 이 생태계가 공고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자꾸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체, 경제 공동체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일본의 소부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만들어서 갖다 파는 업종의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걸 보신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쟤네들 저러다가 저기에서 저 원료, 저 소재 못 만들면, 저 재료 못 만들면 우리 이제 어디서 납품받지? 쟤네들 보니까 은퇴한 공장장이 다시 와서 일하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불안감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일 주변 국가들과 우리까지 봤었을 때 저는 전반적인 상황을 저는 그렇게 그려요.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우리를 우습게 보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 만만치 않아졌다라고 인식하는 나라가 됐고, 몇 년 지나고 나면 한국하고 꼭 협조해야겠다. 이런 인식도 적어도 산업계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독도 가지고 계속 우기고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네네. 적어도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한국하고 우리 많이 뭘 해야겠는데 이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질 그 겁니다. 일본 측에서 봤을 때. 네. 네. 그 사실 우리가 소부장 하면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네. 2019년 그 즈음에 이제 소부장 가지고 엄청나게 하늘 간에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또 기회 삼아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당시 해서 또 소부장 많이 이제 내부에서 키웠던 그런 과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과거를 딛고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과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것도 있고 다행인 게 네. 영미권에선 이제 중국 물건을 안 살 거예요.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선 중국 물건이 싸다고, 가성비가 좋다고 네. 못 삽니다. 국가 기관 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 민감하죠. 보니까 우리는 나름 시간을 좀 벌기도 했어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반석 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오늘 현명한 투자법부터 박정호의 기술 예보까지 다양한 책도 쓰셨고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 마지막으로 저희들 구독자, 네. 머니포커스 구독자를 위해서 지금 주식 때문에 너무 기쁜 분, 너무 힘드신 분, 이것도 또 양극화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그리고 지난번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인해서 AI 얘기도 하고 해서 낙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 투자가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내가 네. 그 다음 스테이지를 주도할 분야의 일원이 아직 아니네. 나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그런 분야가 어딘지를 잘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과실을 나누시는 걸 일단 차선책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전체적인 변화가 너무 크고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원래 제일 잘했던 게 속도, 빠른 그렇죠. 변화, 적응력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그게 좀 없어지고 있어요.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옛날에 했던 걸 더 즐기고 네. 뭐 바뀌는 거 자꾸 싫어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 도전 예전에 정신. 그렇죠. 우리의 기질을 다시 발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교수님 모시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특히 일본, 미국, 중국 각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또 찾을 수 있겠죠. 해법까지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 산업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해외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죠.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AI 시대의 돈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딱 반도체, 인공지능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지만 나중에는 뭐 환율부터 해서 좀 전반적인 경제 전반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삼성에서도 막 실적들 어마어마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웃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들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 어디 이제 벌어들이면은 우리도 나가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돈이 새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영역들에서 이 우리 비용이 나가는 건지 나가고 들어오는 그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사용료라고 통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하나 생겨버렸는데 그게 바로 서버입니다. 아, 서버. 예. 네네. 예전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기한 올릴 때 수기 결제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높으신 분들에게 결제 올렸으니까 클릭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일상의 용어가 됐으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사내 여러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사내에서 관리해야 될 각종 DB들, 고객 DB, 재고 관리 DB, 생산 관리 DB 이런 것들을 다 서버에서 우리가 저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약간의 규모감을 갖춘 모든 법인격들은 매달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에게 서버 이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사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20년 가까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진짜 매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서버 이용료 내세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내야 될 각종 서버 이용료, 디지털 추가적인 사용료 비용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그냥 비관한 예로 우리 인터넷 매달 나가고 핸드폰비 매달 나가듯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AI 관련해가지고 비용들이 매달 나가고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실질적으로 제 주변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보조원의 인원수를 줄이고 AI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이런 소리 합니다. 야, 너희 연구소에는 RA, 즉 연구 보조 몇 명 줄였어? 우린 4명 줄였어. 그러면 너 그 남은 인력들 가지고 다 하려면 버거울 텐데 어떻게? 그래서 AI를 제일 비싼 요금제로 바꿨어. 그리고 2개 더 구독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얼마나 내냐 하고 했는데 얼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죠. 그럼 앞으로 얼마까지 더 낼 의사가 있니? 했더니 아주 직관적으로 답 나오잖아요. 줄인 인건비 비용만큼은 더 내도 나에게 손해가 아닌 거죠. 그거보다 조금만 적어도 나한테 무조건 이득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연간 뭐 1억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준 만큼 1억 정도는 AI 사용료를 연간 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1억 이상 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관리 뭐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아, 정답입니다. 네네. 바로 보이지 않는 코스트들이 또 있었었고요. 아. 그 또 한 가지 사람이 아니라 AI랑 일을 하고 났더니 수주를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주니까. 아. 사람에게 시키면 열흘 기다려줘야 되고 뭐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AI는 사실 입력해서 부탁하면 바로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마다 수주받을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주 금액이 늘었다는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더 지불 의사가 있고 또 기타 사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해서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됐었을 때 어느 순간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높은 청구서 날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반도체로 몇 푼 벌었다고 우리가 희덕거릴 때가 아닌 것 같다. 많은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귀사에서는 생산관리 사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귀사에서는 재무관리 사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AI 솔루션 쓰시면 다 인건비 절감하고 효율성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닐 시기가 곧 올 거거든요. 그때 그거 사용하면 얼마 더 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그 청구서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교수님 먼 미래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들도 계실 텐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벌써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드라마나 예능 컨텐츠 보려고 하면 이제는 OTT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 피지컬백, 흑백요리사 다 TV에서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 컨텐츠를 보려면 이제 달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도래할 이 달러 기반의 생태계, 더 정확히 말하면 AI로 인한 변화들, 이런 게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지금 저는 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 사람을 여전히 고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마냥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저도 보면은 넷플릭스는 이제 기본인 거고 디즈니 쿠팡 해가지고 내가 몇 개 드러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매달 지나면서 이거 왜 나갔지 이런 느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일상화되는 하나의 고정 비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가장 빠르게, 특히 R&D 그쪽에서 가장 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챗GPT도 그렇고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또 가격별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교수님은 뭐 주로 뭐 쓰세요? 저도 한 5개 정도 씁니다. 5개 쓰세요? 예. 유료 무료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유료입니다. 그것도 어머나. 제일 비싼 요금으로요. 그래서 저도 벌써 한 기백만 원이 매달 나가고 있고요. 고정 비용이. 예. 그런데 교수님은 네. 잘 만났네요. 네. 교수님은 왜 그렇게 많이 내고 쓰세요? 뭐가 정말 달라요? 엄청 달라요. 네. 사실 그것도 또 요즘 걱정이 됩니다. 음. 한번 프리미엄 요금제로 올리고 나면 그 밑에 요금을 쓸 수가 없어요. 못 내려가. 못 내려가요. 아 정말요? 업무를 서포트하는 수준과 양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제 지인들도 전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 예를 들어서 뭐 그 퍼플렉시티 얼마짜리 써, 네네. 제미나이 얼마짜리 써, 크로드 얼마짜리 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저는 얼마짜리 쓰는데 난 이거 쓰는데 차이가 뭐야? 그러면 형님이 쓰는 거는요 석사랑이라는 거고요. 제가 쓰는 건 박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형님이 쓰시는 거 그 기본 요금만 내고 쓰시잖아요. 그건 학부생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정리가 지금 딱 됐어요. 네. 진짜 차이가 큽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뭐 국제정치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과학이나 경제나 이쪽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코딩이나 뭐 이쪽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네, 차원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이제 검색에 대해서 조금 달리 활용해 보시면 확 느끼실 거예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요 매체들은 어쩔 수 없이 영미권에서 만든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 프레임을 자꾸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싸울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너 시각이 너무 편향됐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 영어권 매체에 익숙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서 좀 버전을 높여서 아랍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추출해서 그쪽에 대해서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견해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대외적으로 국가 통계나 이런 걸 잘 요즘 공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주요 일간지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노하우인 거죠. 일간지 최근 며칠 동안의 탑 헤드라인들 쭉 정리해줘 뽑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인용했던 연구기관들 어딘지 뽑아줘 하면 그것도 뽑아줍니다. 그럼 그 연구기관들 중에 어딜 들어가 보면 탑 뉴스에서 보도됐던 헤드라인을 가져왔던 원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예를 들어서 그대로 다운받거나 그 보고서 내용을 A4 4장으로 요구해줘 정리해줘 하면 세상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버전이 낮으면 그런 스코프의 작업을 조금만 해서 저한테 주고 버전이 높으면 여기까지도 알아보고 또 더 버전이 높으면 저한테 되물어요. 혹시 이란 쪽 시각은 필요 없으세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 좀 해줘. 그럼 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그래서 씁니다. 지금은 국가의 하이어라키를 나누는 표현들이 선진국, 그다음에 중진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내지 뭐 후진국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AI 종주국이 선진국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의 원천 리소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LLM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제공해주는 국가가 일반 선진국보다 더 위에 있는 남다른 반열에 올라가기 지금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잠시 사용이 중단됐던 미토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어떻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요.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어느 나라가 가장 최첨단 AI를 이거는 다른 나라에 서비스하지 말고 우리만 먼저 쓰자. 이렇게 해버렸을 때 그 뒤에 과학기술의 발달의 차이는 이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못 쓰게 해.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젠슨 왕이 와가지고 계속 치킨 먹고 막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는 반도체 이제 내놔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풍기 현상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마치 인공지능도 당장 쓰려고 들어갔더니 미국에서 그 엔트로피 미토스 같은 거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벌어지면은 이게 하나의 약간 안보 문제처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이번에 미토스를 못 쓰게 됐던 가장 주요한 네. 그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유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보면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위에 AI 국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겠다라는 걸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못 쓰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2번째가 생물학 그리고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들이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가장 이공계 프론티어한 분야는 가장 중요한 연구의 원천이 전부 AI가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사람의 몇백 배, 몇십만 배 더 빠르게 돌리고 결론을 도출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서 일하는 것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의 진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때도 이제 AI 사용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투자할 때 사용하는 AI는 우리보다 버전이 높고 훨씬 더 월등한 AI면 우리도 우리 자금 가지고 투자하고 미국도 미국 자금 가지고 투자할 때 우리는 판판이 깨지겠죠. 그러면 과학기술의 촉진도 저쪽이 앞서가고 투자했을 때 성과도 거기서 앞서가고 작전 수행을 하거나 작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펌을 받을 때 AI 사용하는데 우리보다 저쪽이 똑똑한 AI다? 야, 그럼 이것도 뭐 전쟁 하나마나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우월한 버전도 거의 동시의 시간으로 계속 제공해 줄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국방부가 혹은 전쟁부가 하는 거냐 팔란티아가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약간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앞서가는 1, 2위를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뭐 경제적인 측면이든 군사적인 측면이든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그래서 층위를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예. 그래서 AI를 가지고 있는 1, 2등의 뭐 국가들, 뭐 3등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그들 국가는 속된 말로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진짜 종속돼가지고. 예, 쳐다만 보면서 아. 우리도 지난해 만들었던 버전만큼은 좀 쓰게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또 예전에 같이 동문수학했던 학생들이었을 때 만났던 지인들 중에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슬슬 동문회 할 때 술 한잔 하면 이런 소리 해요. 만약에 한 3, 4년 뒤부터 최신의 AI 모델을 우리에겐 공유를 안 하면 우리는 학문적 성과를 어떻게 내지? 미국에 있는 학교의 교수들보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단순히 뭐 다른 어떤 사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말 학문적 욕구가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학문하는데 원활한 도구가 없으면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인터넷 끊긴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대놓고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 미국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국가의 국보급 인재들이 다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잘 터지는 와이파이 잘 잡히는 미국 대학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 층위부터 심각하네요. 그렇죠. 지금 뭐 기업 운영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부터. 맞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더 심각한데요. 네. 예. 일단 제가 처음 그 질문을 조금 돌아가서요. 네. 모든 말씀이 어쨌든 인공지능을 누가 패권을 지느냐, 그러니까 패권 싸움이 된 것 같아요. 패권을 지느냐에 따라서 아예 그 경쟁력 자체가 달라지고 국가의 우위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기업만 하더라도 몇 명을 채용하는 대신에 AI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 비용 구조에서 AI 쪽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회사의 코스트들 중에서 원자재 빼고는 다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 정도요?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데 들어가는 코스트들 중에서는 자동차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재 사와야겠죠. 강판, 뭐 특수강 뭐 이런 거 사와야 될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걸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가장 중요한 리소스인 인건비. 그래서 현대차 노조는 사람 숫자도 많다 보니까 노조 힘이 세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현대차도 공고했지만 내후년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 뽑아서 미국 공장부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연 감소분이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 현장에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과학기술 발달은 정해진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인간 현대차 생산 공장에선 대부분은 로봇이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로봇의 동작은 뭐 현대차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한다 하더라도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AI 구독료를 또 계속 내야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로봇이 예를 들어서 2만 대 샀다. 그러면 2만 대 분량의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누군가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사내 서버라든가 각종 AI 솔루션들 생산관리, 재고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등 추가적으로 사람이 했던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백오피스 일들 전부 AI 에이전트 서비스 또 구독해야겠죠. 그러면 원자재 말고는 과연
AI로 대체 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이 잘 안 될 정도예요. R&D에서도 상당한 R&D 인력 중에 일부는 또 AI가 대체할 거고. 그러다 보니 정말 수뇌부에 해당되는 몇 사람들 빼고는 굳이 왜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AI 구독료를 많이 내야 될 상황까지 사람이 많이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가 인공지능이 필요해가 아니고 인공지능 안 필요한 거 손들어봐. 맞아요. 그게 훨씬 더 빨라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됐나요? 나중에는 그 HR 뭐 인재 찾는 것도 다 뭐 요즘도 이미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에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탑티어의 기업들도 조직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팀하고 테크팀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이유가 머지않은 시점에 그들 회사에서 채용하고 사내 연수시켜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HRD의 역량으로 사람들 뽑아서 그 다음에 사내 연수원에 불러다가 저 같은 교수들 데려다가 PPT 올려놓고 이런 거 강의하는 게 아니라 로봇 2,000대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 2,000대를 뽑았는데 그걸 제가 PPT 띄워놓고 자 로봇분들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이 공장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려면 공장 도면을 업데이트해 주면 끝이에요. 인사팀이 테크팀하고 코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뭔가 갤럭시 10이 나왔습니다. 뭐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그럼 그 공정 프로세스가 바뀌었는데 그 공정 프로세스 바뀐 걸 선임 어떤 엔지니어가 나머지 앉혀놓고 알리는 게 아니라 또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했던 채용 그다음에 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를 테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HR도 바뀔 거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입사원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가서 거기 밥 먹고 네. 술 한잔 하고 우리 회사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고 뭐 선후배 친해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거의 이렇게 돼버릴 것 같은 진짜 느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한 5년, 10년 안에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싹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네.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학교부터 뭐 다 예.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반도체 많이 팔아봤자 그게 그 자체는 좋은데 결국은 그 가격 올리면 그걸 쓰는 다른 뭐 미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이 또 가격을 올릴 테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애플을 쓰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가져다가 애플이 뭘 만들어. 근데 나는 이제 애플을 사야 돼. 가격 또 올라갔네? 이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맞습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 일이 터지고 있어요. AI가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AI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일부 기업들과 일부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예전에 인건비 나갔던 거 절감하고 기타 코스트들 절감하고 효율성도 배가 되니까 그들이 가져가는 성과급 인센티브 배당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AI 중심에서 벗어났던 일들,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에는 SI 업무만 하는 소프트웨어 잔뜩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들도 즐비하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문과생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뭔가 창업하려고 해요. 앱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앱 개발을 대행해주는 회사 찾아가서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 CTO가 있는데 CTO가 지시할 겁니다. 이런 것들 하청받아서 또 굴러갔던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딩을 AI가 더 잘해요. 그 회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또 클로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도 코딩을 부탁할 수가 있어요. 네, 말로 그냥 이렇게 코딩해줘 하면 웬만한 거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 그 하청업체의 역할을 했던 그 회사들이 요즘 존립이 위기인 상황이 돼버렸겠죠. 곧 다 문을 닫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 AI 때문에 수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일부 AI의 앵커링이 될 만한 인재들이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요즘 미국에서 가끔 들리는 성과급 수준 아시잖아요. 몇 천억 원을 줬대다. 얘는 조를 받고 네. 이직을 했대더라.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합니다. 네, 네. 아니 뭐 21살짜리를 1조 원을 준다든가 이러면 이제 허탈하죠 우린. 그러다 보니까 떡상계로 올라가 버린 이들 소수 인력들이 프리미엄 주택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뭔가 더 큰 오피스에 대한 니즈가 펴지고 야 우리 각각 방 하나씩 쓰자 이렇게 돼버리니 지금 한정된 수요인 입지 이 주택 가격은 실리콘밸리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 상당 부분은 그 임대료를 감당 못한 회사들은 다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회사를 접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성과가 많이 받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다른 섹터들 중에서 AI와 무관한 데는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초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은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반도체를 비싼 돈 주고 사가고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릴 거고 그게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귀결이 되겠죠. 따라서 반도체도 AI 섹터에 들어가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직원들이야 반도체 시장 성장하면서 같이 크게 성과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다른 쪽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렇게 성과를 내는 쪽에서 더 좋은 주택, 저도운 경주 여건 이런 거 찾아서 움직이면 그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반도체 조금 더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럼 디바이스 가격들 조금 더 비싸지고 그래서 내가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국지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조금 광범위하게 말하면 이거는 계층이 또 하나 크게 또 생겨버리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그 계층은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아예 저 위로 가 계신 한두 세 개 정도 국가 외에는 네. 나머지는 그 밑에서 다 뭔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네. 개인 기업 국가 뭐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갈 그래서 수밖에. 지금 이게 무슨 디스토피아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주력으로 연구하는 게 이 양극화, 그다음에 분배 문제 맞아요. 이거를 요즘 굉장히 심도 깊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자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철학하시는 분하고 윤리 다루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인간 세계의 기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개입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윤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가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자분들이 진짜 어느 때보다 고민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AI와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때 그 AI에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지금 넣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찰의 수준이라는 게 AI에게 딱 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답을 내려주질 못해요. 인간 세계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MIT에서 발표했던 연구 보고서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간단히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과 제가 강원도 국도변에 뭐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시켜놓고 갔죠. 근데 갑자기 큰 바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갑자기 떨어져서 브레이크를 밟아봤자 이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하고 있는 FSD 하고 있는 그 자동차는 핸들을 틀어야 우리가 안 다칠 텐데 핸들을 틀려고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 이쪽 옆에 자전거 타는 하이킹 무리 한 무리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수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테슬라를 포함해서요. 뭐라고 AI에게 정의를 내줘야 되는지 야 이럴 때는 그러지 말고 핸들을 틀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닌 게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바깥에 오는 사람 2명이면 이게 양적으로도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건가. 5명의 사상자가 나는 것보다 2명의 사상자가 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밖에 지나오는 사람이 마침 공교롭게 사형수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확정된 사람들이니 그럴 때는 괜찮다고 또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케이스 바이로 다 달라요. 우리 2010년경에 그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때 딱 이런 질문들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이걸 이 기계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맞아요. 네, 우리끼리도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도 정리가 안 돼 네. 있고 또 문화권마다 답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진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옛날에 정의가 무엇인지 처음 법문화했던 로마법부터 찾아서 공부해서 AI에게 정확히 야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느냐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험으로 커버해. 그냥 가. 이렇게 되고. 그냥 가성비 좋게 가자.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바탕으로 그냥 결정을 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 다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A라는 자동차 회사는 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남에게 어떻게 사상을 입히냐. 우리 가족이 다치더라도 그냥 정면 충돌해. 네. 이렇게 파인 튜닝이 되어 있고 네. B라는 자동차 회사는 그래도 탑승객을 우선시해야지. 핸들 틀어. 이렇게 파인 튜닝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요.
그럼 어느 차 사실 겁니까? 진짜 그래서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이 인류의 만고불변의 저스티스가 뭔지 찾는 게임이 아닌 것 같다. 기업 현장에서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고 문제 생겼을 때 보험으로 커버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고민들도 계속 할 거고 더 많이 해보겠지만 그 답 나오기 전에 결국 피지컬 AI 도래야 못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이게 네. 워낙 지금 다뤄야 될 스코프가 넓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겠어요. 환율 얘기 좀 네. 할 텐데. 아니 수출 잘 된다면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뭔가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쪽에서 야 외국인들이 주식 막 팔아가지고 달러가 지금 고갈이래. 또 무슨 이런 상황이면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뭔가 요즘 안 맞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 뭐 6월 말 7월 말 해도 주가가 왔다 갔다 그냥 맞아요. 하루 만에. 네. 좀 정신이 없어요. 저같이 경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환율 문제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 우리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비용이 다 나가면 이것도 또 환율 문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AI 사용료가 이제 두둑하게 올라가는 직전까지니까 그 네. 효과는 조금 적다 하더라도 아직은.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수출 성과를 냈는데 그 수출을 했는데 달러가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이유냐?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판 것도 꽤 많아진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수출 잘 되면 국내에 달러 유입돼서 그것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준다. 네. 이 구조도 조금 이제 깨져버린 거죠. 예. 올드스쿨이 돼버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논리가. 예. 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하는 그 공장들까지 완공되고 나면 미국에 판매되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 거니 그게 과연 우리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마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들 중에는 물론 외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세 차익 얻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동남아시아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불안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례적으로 하는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원 회의 때 무려 한 번의 회의 때 1%포인트 가까이 기준금리 확 올렸어요. 1%요? 예. 그런데도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흘인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려서 다시 25bp를 또 올렸어요. 근데 그걸로도 또 해결이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또 열어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왜? 인도네시아 이런 상황이고 네, 네. 또 필리핀도 유사하게 불안해요.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경기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도대체 물가 잡고 환율 방어 잘하려면 금리를 올려서 자국 화폐 가치를 방어하도록 견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경기 생각하면 또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태국은 경기부터 살리자 해서 금리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지금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동남아시아발 위기가 우리까지 넘어와서 우리도 98년도에 외환위기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그런 불안감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동남아 시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5월 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모든 니켈 광산부터 해서 모든 광산을 다 국유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외국 애들이 이거 대표적으로 니켈 같은 경우는 중국 합작법인이었거든요. 니켈을 많이 수출해도 본인들은 떨어지는 게 없이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외환은 필요하고. 그게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경험 좀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동남아시아 슬슬 불안한데 이거 동아시아까지 또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요즘 엔화도 뭐 몇 년 만에 사상 최저치고 세상에 저도 제 살아생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로 만드는 건 다시 볼 줄 몰랐어요. 이게 31년 만인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진짜 야 이렇게까지도 바뀌어가는구나 느낀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만 불안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이쪽 아시아 시장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시각도 같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도 일부 투영됐다.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 떨어지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AI의 대구조적인 변화 한국이 감내할 수 있어서 이런 중장기적인 전망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으니 야 네. 이때 시세 차이가 없고 빠져나가자. 외인들의 그런 투자 전략도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 불안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 이거 1,500원 이하로 자꾸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아예 그냥 새로운 노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죠. 1,300원대는 아예 이제 기대도 하지 말고 예. 조금 내려가봤자 1,400원대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동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어떤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원인이 그 가장 뭘 보세요? 직격타는 이란 사태입니다. 아, 결국은. 예. 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그다음에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싹 막혀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가장 직격탄이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슬슬 데미지를 조금씩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갑자기 이렇게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당장 우리도 그렇죠. 뭐. 맞아요. 네. 네. 지금 우리는 삼성과 뭐 하이닉스가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라고 해서 뭐 천년 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산업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그 대세는 이미 이제 본격화된 것 같고 네.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회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고백하자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예. 자동차 타다 갑자기 말 타자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플러스 알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비책으로 갖춰야 될 건 네. 저는 버티컬 AI를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티컬 AI. 네. 그러니까 우리도 초기에는 소버린 AI라는 프로젝트로 우리도 자체 LLM도 만들고 범용 AI 기술을 가져보자 해서 뭐 국가대표팀 모은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제가 그 의도를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쏟아붓는 돈 그리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 그리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양을 봤을 때 실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선뜻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AI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어마어마한 비용들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반드시 이쪽 부분만 우리가 이건 국산화하자. 그래서 버티컬 AI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배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런 AI라든가 이런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거는 외국의 솔루션 매달 쓰는 거 아닌 자체적인 솔루션으로 커버하자. 이런 걸 수직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영미권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AI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는 가동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구현 가능하다라는 걸 조금씩 옆으로 늘려나가면서 확보되는 게 지금은 더 주요할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부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10수년 지난 뒤에 우리가 매달 내는 돈 중에서 뭐 우리 OTT 요금 내야죠. 그다음에 인터넷 요금은 우리가 지금은 SKT나 U+나 KT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타링크에 낼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일론 머스크의 그 공격적인 성향상 언젠가 우리 케이블 TV 틀면 이거 나올 거거든요. 스타링크 월 9,900원. 그러면 몇만 원 주고 인터넷 TV 내가 왜 보지? 이 소리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이스X에서 네. 휴대폰 하나 모델 보여줬어요. 아, 네네. 네. 이제 휴대폰 팔 거예요. 아, 진짜 한답니까? 걔네들? 그것까지?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그 휴대폰은 스타링크 당연히 연동될 텐데 그거 쓰면 우리 기존의 인터넷 요금 국내에 안 내고 미국에 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도 네. 하루에 차 속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운전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그러니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 자율주행을 써야 되는데 그럼 네. FSD 요금 내야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만 지키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몇 개만 지키자. 그럼 네. 자율주행하는 대가로 내는 거는 네. 미국의 테슬라나 아니면 뭐 우버나 이런 데 내지 말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던 아니면 티맵에 내던 그러면 난 차라리 10,000원 더 내겠다. 아, 네네. 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쓰는 데이터들 중에서 네. 국내 학술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국내 학술 데이터도 챗GPT가 찾아주는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럼 국내 학술용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서비스해주는 LLM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 한국어니까. 네. 특히.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조금씩 지키다가 나중에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전 세계 이제 배 만드는 건 미국이 적성국인 중국 배는 안 탈 거거든요. 그러면 무인 선박, 자율주행 선박 이거는 한국의 선박 항법 시스템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오히려 교섭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넓혀가면서 꼭 필요한 동반자, 꼭 필요한 친구. 그래서 한국에겐 AI 요금 많이 못 올려. 그랬다간 쟤네 또 우리한테 반도체 안 판다. 반도체 가격 올린다. 서로 딜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저는 버티컬 AI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한이라도 의존성이나 뭐 어떤 그렇죠. 중속성을 낮출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자율주행부터 예를 들면 네.
그리고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건 네. 영역도 상당하니까 예. 이제 그것만이라도 그래서 네. 앞으로 나갈 비용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 결국 그럼요. 비용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그래서 네. 환율도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불안불안하고요. 특히 요즘 미국이 하고 있는 행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가치를 공고히 하는데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꼭 사는 필수제가 뭐야? 석유네. 그럼 석유 살려면 무조건 달러 있어야 돼. 네. 이거 페트로달러 페트로달러. 만들어서 네. 여기까지 유지됐잖아요. 근데 몇 해 전에 사우디랑 그 페트로달러 그 협약도 끝났고 그럼 어떻게 다시 달러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할 때 생각하는 게 컴퓨트 달러입니다. 컴퓨터 달러. AI 사용료는 달러로만 받을 거야. 아. 네. 이젠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석유처럼. 예. 그래서 AI가 필수제가 됐는데 그 AI 사용료는 달러로만 받는데 어떤 달러다?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받겠다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미 국채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미 국채 중국이 안 사줘도 또 사줄 만한 엄청난 사람들이 생긴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중남미 국가들은 어차피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 달러 외쳤던 애들인데 이 통제하기 힘든 스마트폰 안으로 달러와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 보고 결제하고 사고 팔고 해라 그 각각의 후진국들의 통화 주권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결정한 것 같아요. 앞으로 웬만하면 그냥 달러 쓰세요. 많은 국가들에게 스테이블 코인과 AI를 곁들인 컴퓨터 달러를 기반으로 이걸 지금 세일즈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또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의 기업 140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커미티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게 미국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정말 네. 안간힘. 네. 그래서 지금 한 140개요. 140개요. 네. 근데 웃기죠. 그 140개라는 숫자 나왔는데 네. 전부 140개가 어느 회사입니까 공개하라는데 공개가 안 돼요. 그걸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공개 안 하고 있어요. 140개? 140개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140개 전문을 보자. 어느 네. 회사인지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소문만 많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신한카드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 1등 하고 있는 두나무. 아, 네. 두나무도 들어갔고. 근데 두나무한테 그러면 들어갔습니까? 물어봤더니 에이,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140개의 기라성 같은 회사들, 비자 마스터도 네. 들어가고 뭐 블랙오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거든요. 블랙락까지. 이 정도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커미티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슈퍼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여했다고 소리 들은 회사들 관계자들 저도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거든요. 이거 누가 주도한 거야? 블랙록이야? 아니면 뭐 비자 마스터야? 네. 어디야? 그랬더니 하여튼 뭐 저희도 그냥 끼긴 했는데 뭐 이런 답변이에요. 무슨 미스테리다. 그래서 제가 네. 요즘 이거 가지고 아예 음모론 소설이라도 하나 써볼까. 지금 거의 생각을 그런 했어요. 분위기인데요. 네. 머스크인가? 전 미 정부가 당연히 뒷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같은 곳이 뭐 머스크도 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네. 어쨌든 우리도 AI 시대에 종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자.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를 들은 버티컬 A가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초기에 큰 욕심을 낼 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회의로 모인 자리는 아니지만 네. 마지막에 이런 발언 한번 했다가 분위기가 아주 쌓여졌던 정부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네, 어떤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중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보다 깨끗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왜 소버린 AI 만든다고 국가 대표팀을 다 모으면 그 국가 대표팀이라고 불리우는 뭐 LG, 네이버, 뭐 NC소프트들하고 뭐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만든 그 결과물은 누구 겁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전력 투구를 하죠? 목숨 걸고 내가 왜 열심히 하죠? 그잖아요. 각각 개별성을 살리면서 좀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그냥 모아버리면 오히려 그렇죠. 퍼포먼스가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죠. 서로 떠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가시성지 성과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각각의 회사들이 주력으로 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AI로 뭘 할 거야? 물어보고 저희는 자율주행 선박할 건데요. 그러면 혼자 못 하겠으면
국가의 혈세로 R&D 지원할게. 대신 나중에 작은 어선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쓸 수 있게 많이 열어줘야 돼. 네. 이렇게 딜을 보면서 네.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AI 육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저희는 TV도 휴대폰과 같은 또 다른 플랫폼인데 TV에 들어가는 AI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럼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걸 각각의 회사에 맞게끔 그건 대신 네 거다. 대신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훨씬 더 성과가 빨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얘기를 정부 관계자 있는 데서 하셨더니 분위기가 쌓여졌더라. 쌓여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위기가 쌓여졌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네, 지금까지 박정희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